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대 변천에 따른 서양 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 둘째, 서양 미술의 시대적 특징과 다양성을 발표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르네상스 14세기에서 16세기경의 르네상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북유럽 르네상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저희는 저번 시간 선사, 고대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중세의 초기 기독교,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르네상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르네상스는 선생님이 좀 전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북유럽 르네상스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르네상스의 전체적인 특징은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르네상스는 재생과 부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중세의 신이 중심이었던 사회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인간 중심의 사회로 다시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즉,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인간 중심의 그 미술이 발달했었죠. 이런 미술이 다시 재부활하면서 예술적 이상향을 부활시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과학적인 탐구가 확산되고 해부학과 원근법 등이 완성되어 유럽 전역에 확산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전체적인 르네상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북유럽 르네상스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이 보이시죠? 여기에 이탈리아도 있고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이런 도시 국가들이 보이죠? 여기에 어떻게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북유럽 르네상스가 나눠져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면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가 보이죠? 여러분, 이곳이 안데스 산맥입니다.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 위쪽은 북유럽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북유럽 르네상스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의 후원으로 문해의 부흥의 발판이 형성되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 공화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가문으로 학문과 예술을 많이 후원을 했어요. 즉,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기아 이런 것처럼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돈 많은 가문에서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문, 공부나 이런 예술가들을 후원을 하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두 번째 특징은 사실적 입체감과 표현과 원근법의 도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르네상스의 특징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에는 3대 거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고전 미술을 완성시켰어요. 즉,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했던 미술이 이제 완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푸마토 기법이라든지 공기 원근법 등의 회화에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선생님이 스푸마토 기법이나 공기 원근법은 이 다음 사진 작품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르네상스 3대 거장인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세 사람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 사람을 보기에 앞서 르네상스 초기에 마사치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림 보이시죠? 왼쪽 그림에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왜 미리 이 사진을 보여주냐면 이 사람은 회화 발전에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그린 성삼위일체는 특징이 뭐냐면 투시 원근법을 처음으로 사용한 거예요. 즉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 빨간 점에 소실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끝과 끝을 연결시켜서 공간감을 표현했어요. 이런 소실점, 투시 원근법 기법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회화에 사용한 사람이 마사치오예요. 마사치오가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에게 영향을 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적인 미술가이면서도 과학자이기도 하고 의학자이기도 하고 기술자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원근법을 사용을 했고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 즉 인체의 몸의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몸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장기 같은 것을 해부하기 위해서 39가, 이 시대에 39가 넘는 시체를 자기 혼자 해부해 보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수학적 비율 등을 완벽하게 완성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푸마토라는 공기 원근법을 사용을 했어요. 공기 원근법이란 연기라는 이탈리아어예요. 연기라는 의미로서 윤곽선이나 경계 없이 안개 속에 떠있는 듯한 효과를 나타내는 그 기법을 스푸마토라고 해요. 이거는 공기 원근법의 한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예수가 성찬을 나누는 장면을 예수가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게 저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다빈치는 제자들의 다양한 제스처나 표정을 통해 미술에서 처음으로 각 사도들의 성격과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 생전부터 탈색 현상이 나타났대요. 즉 색깔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마국간으로, 그 장소가 마국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중에 파기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보수되고 보완되면서 화려한 색과 인물들 윤곽이 다시 복원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최후의 심판, 다음으로 유망한 작품인 모나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리자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좀 전에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연기라는 뜻의 그런 기법을 사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기법을 사용을 잘 나타낸 작품이 모나리자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이 모나리자는 어때요? 이런 삼각형의 구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구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블랙과 지금 이 옷자락의 블랙과 몸 혹은 배경의 화이트가 잘 어우러져서 명암 대비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좀 전까지는 딱딱한 정면을 그렸다면 이제부터는 4분의 3
포즈의 초상화를 그림으로써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선사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는 미스터리 속의 인물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산타 마리나 델레 그라치에 교회이다. 이 교회의 수도원 식당 벽에는 최후의 만찬이 그려져 있다. 최후의 만찬을 복원하는 데는 무려 2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지난 500년 동안 벽 표면이 벗겨지고 그 위에 불순물들이 쌓이자 다른 화가들이 다빈치의 작품에 손을 댄 것이다. 다빈치가 그려놓은 당시 모습 그대로 복원해내기 위해 그동안 덧칠되었던 물감과 벽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힘든 작업이 계속되었다. 복원 작업 중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중 하나가 최후의 만찬 속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옆에 조그맣게 박혀있는 못이었다. 다빈치는 이 못을 소실점으로 하여 최후의 만찬 투시도를 그린 것이다. 지금 보이는 선들은 그 못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뻗어있다. 다빈치는 이 선들을 이용하여 그림의 구도를 완성하고 정확한 입체 공간을 묘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실점을 발견한 덕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방의 입체적 모양을 그려볼 수가 있었다. 이 방은 식탁 뒤에 보이는 창문까지 길게 쭉 뻗어있다. 예수와 12 제자들이 앉아있는 식탁은 이상할 정도로 길고 좁은 공간의 맨 앞에 놓여져 있다. 다빈치는 왜 식탁을 전면에 배치한 것일까? 이렇게 함으로써 다빈치는 중앙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다. 시각적 기법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한 셈이다. 식탁과 창문 사이의 간격을 좁혀보면 시각적 효과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다. 간격이 좁아지면 창문을 비롯해 그림의 여러 요소들이 보는 이의 주의를 끌게 돼서 중앙에 있는 인물의 행동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다빈치는 과감하게 공간을 길고 좁게 그림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광경에만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길고 긴 복원 작업을 통해 알아낸 것은 걸작의 원본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원본은 이미 다빈치가 생전에 있을 때부터 벗겨지고 부서지기 시작해 이제 그의 분놀림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완성한 직후의 모습은 어땠을까? 다빈치는 12명의 사도들을 세심하게 그렸다. 각각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이 살아있다. 이제 원본만으로는 더 이상의 연구가 불가능한 500년 된 걸작이 화려한 색감으로 재탄생되었다. 네,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다빈치와 대조적인 인물로 조각가, 건축가, 시인, 화가를 겸하지만 과학에는 흥미가 없었다고 해요. 조각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조각에 대해서 돌에서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조각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회화나 조각에서 회화에서 사람을 조각적이고 남성적인 근육을 되게 강조한
화가가 미켈란젤로이기도 하고 조각가이기도 해요.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프레스코화예요. 전면을 지금 건물 안에 다 보이는 거를 미켈란젤로 혼자 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그 중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 중에 하나인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이에요. 최후의 심판은 미켈란젤로가 종교의 분열, 즉 구교와 신교와의 갈등과 전쟁을 지켜보면서 신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그의 종교적인 신념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여기 이거 껍데기 벗겨진 거 보이죠? 이게 자신의 얼굴로 형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작품 한번 볼까요? 다음은 이것도 또한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프레스코화 중 하나인 아담의 탄생이란 작품입니다. 제우스 신을 닮은 하나님이 최초 인간인 아담에게 생명의 힘을 불어넣는 순간을 그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한없이도 신뢰하고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아담과 창조주의 두 손이 맞닿는 지점에 전체 화면에 초점을 두어가지고는 시점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회화 말고 미켈란젤로의 조각도 한번 볼까요? 미켈란젤로의 조각은 이 오른쪽에 있는 다비드상이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입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 도나텔로라는 사람이 똑같은 주제로 다비드상을 제작했어요. 이 다비드상은 그리스 로마 이후에 도나텔로의 다비드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이후 최초로 실물 크기 누드 환저예요. 사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체의 굴곡을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 르네상스의 선구자라고 하는 다비드의 작품과 오른쪽에 보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의 작품은 조금은 차이가 있죠. 어때요? 어떤 차이가 보이나요? 그렇죠. 미켈란젤로의 근육은 되게 남성적이고 근육의 장근육까지 다 세심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미켈란젤로의 조각적이고 남성적인 특징이 미켈란젤로 조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다른 작품인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피에타는 로마 바티칸에 있는 상 피에트로 대성당에 있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피라미드 구조, 즉 이렇게 삼각형 구도를 피라미드 구조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구조이면서 미켈란젤로가 23세 때 조각한 첫 번째 예수와 마리아 상이라고 해요. 마리아의 무릎 위에 죽은 아들 예수가 잠들듯이 안겨 있죠. 그리고 마리아는 상념에 잠기듯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겨진 옷자락과 죽어서 축 늘어진 예수의 시신이 하나의 대리석으로 표현된 거장인 미켈란젤로의 예술적 재능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라파엘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엘로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특징을 결합한 회화적인 풍요함과 조각적인 경고성을 결합한 작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질서 있는 화면과 정돈된 형식의 우아한 그림을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하지만 라파엘로는 37세의 요절에서 작품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라파엘로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라파엘로의 작품에
제일 유명한 작품은 아테네의 학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테네의 학당은 화면 중앙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걸어 나오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은 하늘을, 지금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 지식의 근원이 아테네, 이데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땅을 가리키면서 변함없는 자연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어요. 이런 인문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지금 회화는 또한 삼각형 구도의 안정적인 구도의 형태를 취하면서 인문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는 작품입니다.